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현장입니다. 다시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 행사를 하는 비정상 상태, 바로 독재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가 국민이 나설 때가 됐습니다. 바로 국민이 막아야 합니다. 이 정치 현실은 무척 낯섭니다. 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포용과 존중 절대 간직해야 합니다. 질서 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또 나경원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저 김기현을 지지하는 활동들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연락드리고 한번 찾아뵈려고 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정책위 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12시간 반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요. 박원석 전 의장님, 네. 어떤 의미로 들으셨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수사는 어떤 실체적 사실이나 증거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수사가 아니고 대장동 일당의 일방적인 진술에 따라서 일종의 꿰어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고, 네. 그 수사의 목적은 결국에 이제 정적 제고용 정치보복 수사 아니냐. 계속 이제 지지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당 내부를 향해서 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어제 이제 조사가 끝난 뒤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했고, 검찰에서는 아마 추가 소환을 네. 날짜까지 특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요구를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분위기로 봤을 때 추가 소환에 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도 추가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사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다. 그런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있습니다. 했던 질문 또 하고, 네. 같은 자료를 계속 제시하고 이러면서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켜서 포토라인 앞에 이재명 대표를 한 번 더 세우는 일종의 이제 수사의 목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 수사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검찰의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게 되면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명분이 될 수 있어서, 네. 아마도 추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은 그 뒤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네.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를 하겠죠. 네. 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12시간 넘게 조사 받은 뒤에 말씀하신 대로 추가 출석 요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검찰이 이렇게 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건요. 본인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사 대 수사를 받아버리면 너무나 불리하다는 걸 아니까 이 머리 좋으신 분이 네. 이게 지금 약간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걸 검찰에 빗대서 얘기해서 국민들을 약간 현혹시키고 헷갈리게 만들고 속이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대하고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대장동 사건은 지금 엄청난 양이 쌓여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동규 씨는 말하자면 내부 폭로자예요. 네. 내부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쏟아내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질문하는 거에 답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진술서를 33장 써가지고 딱 주면서 여기 할 얘기 난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피의자도 과거에 이렇게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네.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보고 있으면 결국 이렇게 하려고
금배지를 달고 그 당대표가 된 거구나. 네.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박원석 전 회장님, 네. 이 대표가 방금 전 말씀하신 대로 33페이지의 진술서를 전격 공개했고 조사도 이 진술서로 가름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성남 FC 사건으로 출석했을 때 네. 6쪽짜리 진술서를 들고 가서 또 그 진술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그렇게 당시에 진술을 했다. 이번에도 33쪽짜리, 그때보다 이제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분량은 많아졌는데요. 그 진술서를 들고 가서 그 진술서에 의거해서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피의자의 방어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해서 꿰어 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거기에 진술에 응하다가 논리적인 허점을 제공하거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철저히 진술하고 나머지는 법정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길게 보고 네. 나름대로 방어 전략을 세운 것 같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내용이 핵심적으로는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이기도 한데 첫 번째는 이제 배임죄를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건가? 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 사업자들에게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뭐 1,200억 가까운 추가 이익을 더 얻어냈기 때문에 이건 배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천화동인 1호가 과연 이재명 시장 것이냐. 그와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다. 이건 모략이다. 들어본 적도 없고 만약 그게 본인 것이었다면 김만배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처분을 할 수 있었으며 돈 전달자, 중개자라는 유동규 씨는 빠져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네. 이런 식의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정영학 녹취록 보면 그게 한 1,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정영학 녹취록 전체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 것이라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그 녹취록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인데 결국에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이나 이런 개발 정보를 사전에 개발 사업자들한테 누출을 해서 이익을 몰아줬느냐. 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내용을 반박을 하고 있어서 네.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아마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들고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미윤 정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진술서 공개를 통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어쨌든 간에 이제 증거, 물증을 과연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증은 사실은 이제 그 거의 확보가 되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언론에서 잘 모르겠지만 그 각종 인허가 서류가 다 확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쪽에 서명 사인한 그 이재명 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왜 사인했냐, 이건 어떻게 사인했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을 안 한 거죠. 제가 이재명 대표의 그 진술서라고 하는 그걸 봤는데요. 앞부분은 진술서가 아니에요. 그냥 정치인의 연설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꾸짖는 내용이에요, 그냥 검찰을.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상적인 진술서라고 볼 수 없고요. 그 뒷부분에 이제 대장동 관련, 천화동인 관련된 내용을 또 봤더니 그건 별 내용이 없고 네. 본인이 그냥 부인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사관들, 검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피의자가 범죄 사실 그냥 부인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아,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나는 그곳에 간 적이 없다.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그런 식의 어떤 그냥 구호, 난 아니라고 하는 그 구호만 썼을 뿐이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검찰이 굉장히 힘들고 좀 짜증 났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홀로 다녀오겠다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출석 현장에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함께 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번에 성남 FC 사건으로 첫 출석을 했을 때 네. 한 40여 명 가까운 의원들이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또 여당에서는 당 전체를 방탄 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을 제기를 했는데 그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이번에는 출석할 때는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사를 마치고 이재명 대표가 나올 때 네. 의원들 한 20여 명이 지지자들과 기다렸다가 맞이했는데 아마도 민주당 내의 대체적인 기류가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네. 그리고 검찰이 진술에 의존한 좀 일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른바 당내 단일 대우라는 게 아직은 특별한 이상 조짐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네. 물론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과 본인의 혐의를 좀 분리해서 분리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런 목소리가 지금 주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런 민주당 내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게 어제 검찰 조사 끝나고 이재명 대표 나올 때 의원들이 마중 나갔던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 기괴하고 짜증나는 광경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네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성남 FC 사건으로 들어갔을 때 그 너무나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나와 있었잖아요. 네. 그 장면을 보고 사실 국민들께서 무슨 나라를 구했나, 독립운동을 하나,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사실 말씀들을 하진 않았지만 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아마 의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다 지역구에 다녀보면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장면을 그대로 연출하는 건 안 좋다는 걸 본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이 작전상, 저는 전략상 이게 하나의 작전이라고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나 혼자 가겠습니다. 변호사 한 명 대동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의원들이 하는 것까지는 내가 말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네. 그러니까 기괴하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이게 뭐 하나 그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은 왜 이재명 대표만 포토라인에 세우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고 있죠. 네, 결국 이제 검찰의 법 집행이라는 게 현저하게 형평성을 상실했다. 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그 해당 사건에 여러 공범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구속됐거나 기소돼 있는데 범죄 일환 표상 굉장히 많이 이름이 빈번하게 거론됐던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진행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사건을 종결시킨 것도 아니고 무혐의로 검찰이 수사를 진행을 안 시키고 있어서 결국 민주당에서 의심하는 바는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을 못하고 그렇다고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보내면서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기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검찰이 이제 다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들의 혐의자들 공판을 하는 과정에서 네. 과거에는 그냥 계좌만 빌려줬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또 윤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른바 이제 통정매매라고 하는 그런 주가 조작 거래에 직접 본인이 가담한 것과 같은 정황을 법정에서 검찰이 언급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어떤 이 작전주에 또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인 최은순 씨 이름이 등장을 해서 이거는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회피하면서 결국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정치보복성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고 어쨌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도 일종의 넘어야 될 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수사를 진행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은 아닌 거죠. 그거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늘 사실관계를 약간씩 비틀어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다 거짓말이 돼버리는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그냥 듣다 보면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김건희 여사 사건은요. 다 털었어요.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 기소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그때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 안 했는지를 왜 민주당이 자기네 정권이 있을 때 왜 얘기를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그러면 그 당시 김건희 여사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양심 선언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네. 그거는 얘기 안 하고 계속 지금 검찰한테 왜 수사 안 하냐고. 아니 그 당시 검찰도 못했는데 기소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유독 검사들한테만 수사를 뭉개고 있다느니 지연하고 있다느니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느니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나 맞지 않고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관건은 이제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설지가 궁금한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이게 오랜 기간 수사를 펼쳐왔고 결국 이제 물증이 중요할 텐데 앞서 박 전 의원께서는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진단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게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일단 뭐 수사를 불응하는 건 아니고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 있다. 2번이나 검찰이 출석할 때 출석을 했고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을 거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이제 검찰이 추가 출석 요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걸 좀 지켜볼 것 같아요. 만약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일종의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걸 들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혐의 사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부인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것 자체도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라고 볼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제1야당의 대표가 어디로 도망갈 도주의 우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네. 그래서 증거인멸의 우려와 뭐 범죄의 중대성 이런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영장 청구를 해도 지금 국회 의석 구조로 봤을 때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거고 결과적으로는 불구속 기소가 될 텐데 네. 어쨌든 검찰은 그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고 이재명 대표 혐의가 중하다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라도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불출마 선언한 나경원 전 대표 지지층 상당수가 이 안철수 의원에게 흡수되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던데요. 정비경 전 최고위원님,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사실 그 여론조사는 그 당원들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아니거든요. 네. 말하자면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 예.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달라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당원, 책임 당원들 상대로 하는 우리 이번에 100% 전당대회는요. 그 어떻게 보면은 투표율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봐요. 네. 특히나 지금 그 원래는 한 30만 정도 있었는데 이준석 대표 체제 하에서 이게 한 80만 정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늘어난 책임 당원들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일까? 이게 지금 관건이고요. 특히 수도권에서 늘었지만 그 수도권하고 기본적으로 영남, 전통 지지층인 그 영남인데 네. 영남의 투표율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영남의 그 전통 지지자인 우리 당원들에 의해서 이 선거 결과가 좌지우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 지금 예측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안철수 의원, 김기현 의원, 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양강구도로 흐른다는 진단들이잖아요. 네. 우선 이제 공격의 수위도 높아지고 있는데 박원석 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당내 선거를 하다 보면 네. 선거전이 치열해질수록 좀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고 때로는 이제 인신공격성 그런 발언도 오가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위험 수위까지 넘나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김기현 의원 좀 전에 출연도 하셨습니다만 이른바 이제 철새 정치론 이런 걸 제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건 약간 자가당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 어떻게 보면은 안철수 의원의 역할이 컸잖아요. 단일화를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결정적 요인이 됐는데 근데 안철수 의원의 정치 행보를 두고서 철새 정치다 이러면 그 철새하고 손잡은 국민의힘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런 면에서 그건 자칫 자가당착이 될 수 있는 비판이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결국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하고 스킨십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그분들에게 내년 총선에 확장성이 있다 안철수 의원한테 이런 믿음을 어떻게 줄 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선 후보로서 대권 주자로서 자기 정치를 안 하고 뭔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사심 없이 그렇게 일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메시지를 좀 신뢰감 있게 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점이 조금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요 성별 갈라치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지금 김기현 의원의 여성도 민방위 교육 받아야 한다. 앞서는 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아니야 이런 입장을 강조를 하셨고 권성동 의원은 이 비동의 간음죄 반대 얘기가 나왔는데 또 여가부가 9시간 만에 이를 또 철회했어요. 이거 2030 남선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움직임이냐 여러 분석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 2030 움직임은 약간 변론으로 하고요. 네. 그 전문 권선동 의원이 반대한 이유는요. 그 법률 전문가 저도 검찰에 있었지만 네. 법률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법률은 기본적으로 범죄는 그 규정할 때 명확해야 돼요. 네. 근데 비동의 간음죄 이러면 일단 동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럼 동의를 어디까지도 봐야 되는지 이거 자체를 따지는 게 사실은 법률의 규정에 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범죄라는 거는 그 형사적인 거고 우리의 신체의 일부를 구속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권선동 전 대표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명확성에 떨어진다. 명확하지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비동의 간음죄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그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마지막 테이블에서는 그게 그 법률화, 법제화 되기가 되게 어려운 죄가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은 우리 2030의 남성들은 본인들이 자라면서 그다음에 성인이 된 이후 지금도
남성, 여성에 대해서 그 여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본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네.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많이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이제는 양성 평등이 과거에 이제 여성 위주로의 그 양성 평등에 대해서 지금의 2030 남성들이 느끼는 그런 그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회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많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구 국가대표 김연경 선수가 김기현 의원이랑 같이 사진 찍은 것 두고 이거 뭐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마 이제 오랜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연히 어떤 자리에서 만나서 지금 김기현 의원이 전당대회에 출마하신 상황이니까 응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사진을 찍었는데 김연경 선수의 SNS에 아마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댓글을 많이 달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 같은데 네. 누구에게나 이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그렇죠. 누구를 지지할 수 있고 있는 거죠. 누구를 지지할 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김연경 선수가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고 일종의 이제 셀럽이기 때문에 그렇게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표시를 많이 그런 경우에는 기피하거든요. 네. 그런데 했다 하더라도 그게 뭐 문제가 될 건 저는 없다고 보고 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과도하게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뭐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그런 식의 의사표현을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지금 일각에서 대통령의 이 당무 개입에 대한 논란을 제기했는데 뭐 그럴 거 당대표를 그냥 대통령이 지명해라 뭐 이런 비판까지 나왔고요.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어떤 생각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 마지막에 참석하시는 거는 사실은 그 전통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보수 정당에서는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그러셨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셨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가지고 당무 개입을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만약에 참석하시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만찬을 하고 또 김건희 여사는 여성 의원들을 초청해서 오찬을 하고 이 한남동 식사 정치가 화제인데요. 네. 이 일각에서는 은근히 김기현 의원의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원들 불러서 식사하는 것만으로 그렇게 보긴 어려운데 네. 아마 나경원 의원 사퇴하고 이런 과정에서 최근의 흐름 때문에 그런 시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안철수 의원은 아직 공관에서 식사를 안 뭐 해서 관저에 초대는 받았다고 하는데 네. 아직 그게 진행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나 영부인께서 의원들을 관저로 초청해서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만남을 갖는 건 전 좋은데 이게 지금 여당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기왕 이렇게 하실 거면 국회 지도자들도 네. 또 야당의 지도부나 야당 의원들도 초청해서 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윤 대통령 지금 취임하신 지 8개월이 지났는데 네. 야당과 아무런 소통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정 운영을 하려면 국회 다수석을 갖고 있으니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네. 이렇게 야당과 대결 일변도로 아무 소통 없는 이런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저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기왕 하시는 거 야당하고도 좀 접촉을 활발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주제 이 난방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여당과 야당 한결같이 상대 탓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민들이나 국민들은 정말 분통이 터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그 지금도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 이 난방비 폭탄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윤석열 정부를 공격을 먼저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든지 준비를 왜 안 했냐라든지. 근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해버리면 민주당이 그 윤석열 정부와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전에 충분히 이 난방비를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이후로 다 밀어버렸거든요. 그걸 보통 한 8번 정도 요인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면 사실은 조금씩 올려주고 예고를 해주면 각 가정에서 좀 준비를 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해버리니까 갑자기 국민들 입장에서는 폭탄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서로 내 탓이오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엄청 짜증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이걸 자꾸 내 탓이오 하다 보면 정치권 전체가 뭐 심판의 대상이 정말 돼버리니까 그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여러 가지 대안을 그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전 의장님, 네. 민주당에서는 정부의 그 취약계층 위주의 난방비 대책에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이런 비판인데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80%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난방비가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장 크겠지만 취약계층만 부담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보편적인 지원을 하자는 취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국민 상위 20%를 제외하고 80%를 지원하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7조 2천억 원 정도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또 반론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늘려서 취약계층한테 좀 지원을 하겠다는데 그래 봐야 가구당 한 2만 5천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걸로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렵고, 저는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대책과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제안 사이에서 뭔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제 내탁 공방하지 말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조금씩 올렸으면은 그 폭탄의 크기가 아마 더 커졌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 작년에 4차례 인상을 했는데 43%가 인상이 됐거든요. 그 인상하면서 이런 상황이 올 거를 대비를 안 한 것도 사실은 일리 있는 지적이어서 네. 지금 내탁 공방할 때가 아니고 국회에서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 중동 특사 역할로 나오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지속적인 관심과 역할을 당부했던데요. 박원석 전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뭐 특사 결정을 하신 것 같지는 네. 않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그 배경은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원전 수출했던 그 바카라 원전 수출할 당시의 이명박 정부였고, 그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UAE하고 좀 돈독한 관계에 있다.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 방문할 때 이 전 대통령 친서를 들고 방문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통령의 경험을 좀 활용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국민적 정서나 거부감이 크다는 거죠. 지난번 네. 사면 때도 사면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원외교 같은 걸로 큰 국익에 손실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을 사면해 준 것도 모자라서 특사까지 파견을 한다면 이건 면죄부에 면죄부를 더해 주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홍준표 대구시장도 국익을 위해서 MB가 가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제2의 중동범을 일으키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사로 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갔다 오셔서 엄청난 대박이 사실 난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저변에는 결국은 그 UAE와 우리의 그 신뢰관계가 바탕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이 이룬 그 성과 위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그 대통령이 또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핵심적으로 그때 당시 그 자원 외교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아크 부대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무슨 특사 이걸 할 때 정치적인 공방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민주당이 나오면 안 되고요. 그냥 국익을 위해서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가서 우리의 네. 신뢰를 더 구축하고 오면 앞으로 UAE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경제 협력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때 더 부드럽게 가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